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 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연결이 삐소리 후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영차 힘을 합쳐 친구를 도와줘. 네, 뉴스앤 이슈 2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화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이준석 대표입니다. 간밤에 이모티콘과 함께 글을 남겼습니다. 짧은 글이었는데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지금 일단 오전 일정만 취소된 것로 알려졌었는데 다른 언론사 기사를 보면 뭐 향후 일정까지 다 취소되는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소식 있으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끄고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젯밤에 찾아간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직접적인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뭐 오늘 오전에 언론사 이제 행사 일정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취소하고 하는 거는 당 대표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할 얘기가 있다 이런 메시지일 수 있어서요. 어떤 부분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와 좀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뭐 이 부분이 서로 합의를 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함부로 직접적인 얘기를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SNS 글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뭐 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충청 방문 이전부터 그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부터 시작할 때 이준석 대표의 모든 발언들이 사실 다 무시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다 보셨죠. 근데 그 상황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뭐 연속해서 무시되는 것을 참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입자 중에 뭐 영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영입은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인선이 됐고 임명이 되신 이수정 교수를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목소리가 반대 입장이었다라는 게 외부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크게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드러내겠다 하고 뭐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 집안으로 치면 지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점이 크고요. 빨리 수습이 돼야 될 텐데 당 대표로서의 그 모든 어떤 책임이나 그 자리에 대한 위중함을 너무 주변에 있는 그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캠프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는 분들이 많이 흔들
물들고 있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고 또 팬덤적인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선거에 있어서 소홀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의사소통이 있고 하면 오해가 풀릴 여지가 크다. 그리고 저희가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저희가 벌써 콩가루 이런 얘기를 듣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사실 대표가 뭐 남 대변인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대위를 꾸리면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은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대선 선대위가 꾸려지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다 와요. 후보한테 다 와서 네. 저희는 보통 사무총장부터 바꾸고 그런 인선을 하고 당의 무게 중심이 확 이제 대선 후보한테 와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일정 부분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선대위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 모두 다 후보한테 가서 이런 부분에 그 인지 조화를 이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일정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이 원래 없애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비서실장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 어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실무진의 착오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원활히 소통하면 또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저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선대위가 꾸려지고 한 3주 안 돼서 지금 선대위를 다시 막 일괄 사퇴하고 다시 이제 꾸리는 입장이어서 예. 저희가 일정 부분 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조금은 국민들이 보기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시일이 길어지면 남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의 그 분열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거니까요. 예. 빨리 소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저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 쪽에 뭐 이전에 이미 선대위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 좀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용광로 선대위, 원팀 선대위를 꾸려라 하는 국민적인 그리고 지지자의 그 열망이 있었고 그 요구에 수응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꾸려보니 제대로 굴러가지 않더라. 그런 비판에 또 즉각 수용을 한 것이고 그것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제 후보 결정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누가 어디에 가고 무슨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이것을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마치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인수위를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과한 걱정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 또 보충 설명드리자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국회의원 영선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되시면서 용광로 선대위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역 의원들하고 스킨십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전에 정치에 몸담은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봤던 그리고 총선을 얼마 전에 치러봤던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봤던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봤던 현역 의원들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을 보면서 용광로 선대위를 좀 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총괄 선대본부장급은 그런 인사가 반영이 돼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 그 불만이 선대위를 운용해 보니까 후보조차 이재명 후보조차 약간 기민하지 못하다 선대위가 이렇게 불만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선대위를 꾸릴 때 야당의 입장은 여당이 먼저 꾸려지면 대칭적인 내지는 그걸 보고 반면 교사 삼아서 선대위를 꾸리거든요.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다가 또 잘 안 되니까 그럼 저희가 고민이 깊은 거예요. 저희 출범해야 되는데 뭐가 더 효율적인가? 감동도 없었는데 효율도 떨어진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도 선대위 출범하는데 한 3주쯤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출범하는데 지금 아직 3주가 안 됐어요. 이제 예. 3주 이제 겨우 지났죠, 저희도. 근데 중간에 민주당 선대위가 개편이 되는 걸 보고 예. 또 고민이 생겨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과거의 선대위, 대선 선대위 사례를 보면요. 항상 한 70일 전에 꾸렸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꾸렸던 거고 저희도 그래서 한 90일 만에 꾸려지는 거니까 선대위 출범이 90일 안팎으로 꾸려질 테니까 그렇게 늦진 않다. 민주당을 열심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특보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윤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런 충돌로 비춰지는 것과 충돌로 실제로 이어지는 게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특히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은 사실 이미 앞서서 반대 의사를 이준석 대표가 밝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저도 뭐 여성이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가 활동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왔어요. 가정폭력이라든가 연세대 심리학과를 나와서 아마 유학을 남편이랑 같이 가서 학위를 따오시고 개인적인 남편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변호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워킹맘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런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상징하는 면이 있거든요. 가정 폭력이라든가 여성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걸 정책으로 어떻게 입안해서 집행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자문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는 건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또 있겠지만 예. 저희가 봤을 때 선대위라는 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외연 확장을 하고 중도층, 여성층 뭐 이렇게 다 선거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후보가 대선에 있어서는 후보가 중심이고 하니까 그리고 명분과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라면 대표가 좀 양해를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권이 모두 후보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구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을 직접 하는 거는 후보고 또 후보가 선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수정 교수님 같은 분은 또 분명히 역할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인성 관련해서 또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녹취 한 가지를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동안 익명의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 왔는데요. 관련된 녹취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예전에 저 당대표 6월 11일부터 한 다음부터 한 7월쯤 돼가지고 슬슬 저 익명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랑 저랑 이간질했던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준석이 후보를 오라가라 했다, 뭐 후보를 뭐 속된 말로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게요 익명 인터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네,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핵관,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를 지칭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윤핵관이라 그래서 저희 조금 전에 남 대표님도 헷갈리셨잖아요. 예. 이게 윤핵관인지 윤관핵인지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단어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핵심 관계자 항상 이제 언론에서는 취재원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관계자의 그 발언이 사실 캠프를 대변한다고 하기 어렵죠. 저희 다 알잖아요. 캠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거는 지금 권성동 뭐 사무총장 같은 분도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수석 대변인부터 대변인단이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캠프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이제 핵심 관계자 뭐 익명으로 취재에 응하시는 분은 전체 상황을 알고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긴 좀 한다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분도 뭐 캠프에 관계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아는 정보, 네. 본인의 입장과 의견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예. 뭐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건 우리 남 대변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 즉 캠프의 윤관핵 뭐 그분들이 누굴까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뭐 권성동 또 뭐 장제원 뭐 윤한홍 뭐 이런 의원님 말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핵심 관계자의 발언 그것이 이준석 후보가 2030을 대표했던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을 사실은 대표하면서 영선의 신선한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근데 자신을 대표했던 그 그룹들이 사실은 청년 그룹인데 이 청년 선대위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챙긴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관계자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장모 씨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우리 그 이두하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외연 확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사회의 일정 부분 문제 부분을 다루는 심리학자로서의 그 모습은 전 중요한 부분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어서 선거 때 몇 차례 이미 자문 역할도 하셨고요. 새로운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외연 확장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이대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의 반대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뭐 젠더 이슈를 가지고 워마드 쪽 뭐 그쪽을 두둔을 하셨다던가 뭐 그런 입장들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하나고요. 또 제가 볼 때 한 가지는 정실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 이수정 교수의 관계를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입이 됐구나 뭐 임명이 됐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이은재 변호사가 이수정 교수의 남편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워낙 친했던 서울대 법대 동기 뭐 5인방이 있고 그 옆에 아주 측근이다. 뭐 이런 관계도를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지금 선대위에서 이런 정실 인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앞으로 만일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또 얼마나 그 위험한 그런 인사들을 임명하게 될지 하는 우려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은재 변호사님이 제 입장에서도 제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때 직속 파트너, 상관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실 인사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 변호사님도 그렇고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그 남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도 여러 명의 우리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에서도 이수정 교수가 여성 문제나 성폭력 피해자 뭐 특별대책위원회 이런 데 와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런 그 어떤 상징성이 있고 우리가 외부위원으로 모실 만큼의 전문성이 있어서 모셨던 건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정실 인사라 그러면 안 맞죠. 그전에도 발탁이 돼서 여러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수정 교수님하고 딴 분들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도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에서 계속 이분을 발탁했던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전문성과 상징성이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실 인사라고 말하기에는 이수정 교수님이 벌써 너무 유명해지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는 없으시죠? 그죠?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있었죠. 그죠? 우리 네,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없을 때도 자리였죠. 있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 하는 발언을 공식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이 부분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거가 선대위를 실무 중심으로 슬림하게 꾸리느냐, 의사결정이 너무 공동자 붙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좀 기민하지 못하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1기 선대위의 어떤 그 이제 선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지만 선대위의 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서는 플러스 선거를 하지 우리가 마이너스 선거는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을 계속 더해가는 그게 선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좀 내분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양 후보의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지율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이것이 선대위 구성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민생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나의 미래를 투표하는 그런 선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자리 주도권 다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자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부분은 저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몇 주 동안 이어질 때 어떻게 충분 조건을 다 채울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후에 그 자리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지지율이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여주는 그런 지지율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본인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네. 경우 또 자신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 네,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이수정 교수 얘기만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서 인선을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에 서일준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공동선대위원장에 앞서 이수정 교수 언급을 드렸고, 김기현, 조경태, 김도읍 의원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스투류커바 디나 씨를 임명을 했어요.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죠. 그 이번 인선의 키워드라고 할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본부장, 공동선대위원장 전에 또 본부장급을 보면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보의 그 여의도 정치 경험이 짧은 부분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이면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연 확장이나 아니면 플러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서일준 의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비서실장에 사실은 보통은 후보하고 되게 친분이 깊은 분, 그 전에 경선 캠프부터 이제 되게 같이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윤한홍 의원님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동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일준 의원이 고졸의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그런데 뭐 청와대 근무도 했고 거제시에서도 이제 부시장인가까지 하시고 행정 경험도 있는 분이어서 후보랑 개인적인 인연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배려해서 발탁을 하고, 또 좀 보셨겠지만 이수정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러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할린 그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죠. 그리고 워킹맘이기도 하고 이제 회사 대표이기도 한데, 청년 행사 때부터 계속 같이 와서 활동하면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분도 스투류커바 디나 씨의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보여주는 워킹맘이라든가 아주 이제 만으로 한 30쯤 되신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의 그런 부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또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대위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인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수정 교수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관련 인터뷰가 있던데, 그 민주당에서 보호 수용제를 백날 제한해도 입법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이제 제가 신문 인터뷰에서 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이수정 교수께서 사실 그 일반
사회심리학을 또 전공하셨던 분이고 범죄심리학을 공부하셨던 네. 분인데 이번에 영입자로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변론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과연 일반 시민들의 사회심리적인 모습을 읽고 계신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뭔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간결하고 솔직하고 전달력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변호사로서의 그 변론, 어쩔 수 없었던 그 또 어려운 가정 속에 본인이 뭐 외면할 수 없었던 변론을 했던 변호사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꾸짖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정치 현장에 뛰어든 모습을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표리부동한 자세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호수용제 같은 부분에 우리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필요한 부분에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입법 과제라고 봐지고요. 그것은 뭐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여기 패널에 여기 우리 저 표에 없었던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님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조경태 말씀을 안 의원 드린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안 예, 드렸는데 그 홍준표 후보의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던 분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그 당내 그 용광로 선대위처럼 경선 과정의 이 부분을 다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경태 의원님도 모셔온 거고요. 이수정 교수가 이제 데이트 폭력 중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한 거는 아마 지금 2030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논란거리가 돼 있어 화제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고 본인의 전문 분야라 근데 이게 저희가 변론을 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게 아니고 친조카하고 외삼촌이면 누나가 와서 뭐 친누나가 울고불고 하면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거를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사죄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야 됐지. 이거를 이제 축소나 왜곡하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 잔혹 살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서 부적절하다는 평을 받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 부분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때 벌써 정치를 시작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조카를 위해서도 외삼촌으로서 변호사로서 피해자이자 유족 살아남은 분한테 가서 사죄하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와서 피해자 대책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변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와 변론 과정에서 심신미약은 피고인한테도 좋지도 않고 유족들한테도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 문제를 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정치인으로서 피해자 대책을 얘기할 때 진정성이 있느냐. 그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점을 지적하는 이수정 교수의 얘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안들이 다시 떠오르면 또 거듭 사과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유족한테 직접 가서 하셔야죠.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후보 오늘 오전에 민주당사에서 선대위 첫 외부 영입 인사를 직접 발표했죠. 이 내용 직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 소개 글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기라는 표현을 해놓으셨더군요. 원래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간다고 합니다. 과거를 지워버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 천착해서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누며 살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저 역시도 참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네. 인재 영입 1호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너무나 젊고 힘차고 밝은 워킹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성의 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여성의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했다라는 것은 아까 이두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조동현 교수의 이력을 보면 군 안보 부분과 그리고 또 우주 산업 부분에 또 미래 경제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이력도 있고 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력은 IMF 때 굉장히 힘들 때 육사를 지망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당에서 보여준 이번에 인재 영입 1호잖아요. 사실 그동안 내부에서 발굴을 하느냐, 외부에서 영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1호로 나온 이 인물이 저는 이재명 호와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인재 영입으로 또 말씀하셨던 이수정 교수와 또 대비하는 분들이 막 있던데 저는 그 부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면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좋은 모습이 또 좋은 뜻이 모여지겠구나 하고 좋게 봐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인재 영입 1호가 30대 여성 과학자다. 그리고 육사 출신의 안보 전문가다라는 건 이 알려진 이력대로라면 정말 놀라운 영입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사실 아까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여러 분 있었는데 한 분 빠뜨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것처럼 여러 분인데 여기서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두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영길 당대표와 이분 조 교수님. 그러니까 두 명이 투톱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좀 여성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성을 발탁하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남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후보의 측근인 다른 뭐 교수님이 이 두 분 조동현 교수님하고 이수정 교수 사진을 올려서 비교하고 이러는 거는 후보의 진위를 오히려 깎아내리고 이 부분을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이라든가 상징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진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반신으로 해서 얼굴이 크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 이수정 교수라든가 조동현 교수가 활동했던 거 있죠. 활동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이 올려지면 정말 그 영입 취지 같은 게 이제 영입 취지 같은 거를 몰각시키는 그런 정말 부적절한 처신 아니었나.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의 점수를 깎아먹는 측근이 아니신가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대변인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 최백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쓰신 거는 우리 인재 영입 대신 1호 조 교수가 훌륭하지 않냐 이런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위와 다르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들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냥 평면적인 비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동현 교수가 살아온 그동안의 모습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역할이 기대된다. 이 정도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이번 인재 영입 1호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먼저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도 차근차근 꾸려가고 있고요. 그 정책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던 그 손실보상금 50조 원 지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윤 후보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대변인 논평이 한번 나왔어요. 이 부분 늦게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 바람직하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걸 받아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남 대변인하고 저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이 마음을 합쳐서 깊고 넓고 두텁게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손실 보상이 빨리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는 후보들이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지금 이게 저희가 마음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약간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바꿀 때가 있어서 이것도 그럼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입장이 바뀌실 수도 있는 건지 그런 불안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발표하시고도 또 약간 그러면
이거 철회하고 이런 모습이 몇 번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바꾼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네. 이재명 후보는 1번에서 뭐 끝번까지라고 해도 이분이 계속해서 정치를 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뭐 국토보유세나 예. 얘기했던 많은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중점으로 생각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여론이 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과감하게 저는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국정 철학까지도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저는 높게 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가 아니라 50조의 두터운 소상공인 영업 손실을 보상할 때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그것을 재정을 뭐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재명 후보가 그럼 당선되고 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하자 이 말씀을 했고 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여야 국회에서 합의만 봐진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를 움직이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좀 다루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화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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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호 인재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청주의 지역 기업을 방문하며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가 661명으로 또 최다 규모를 보였고 10살 미만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경련이 올해 전체 수출액이 6,450억 달러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산업 생산은 1.9% 줄어서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욕실용 필터 샤워기 일부 제품의 잔류 염소 제거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필터 샤워기 20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 전체의 35%인 7개 제품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완공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한쪽 방향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아침부터 지하차도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32명으로 화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77명이 줄긴 했지만 주말 영향이 큰 만큼 주 중반 이후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확진자 증가세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32명이 늘어서 현재 661명, 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숨진 환자도 44명이나 추가돼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3,624명에 달합니다. 환자 규모와 피해 최소를 위한 백신 1차 접종은 82.9%, 완료율은 79.9%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8.5%로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이고 경기 86.9%, 인천 83.5%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5%로 하루 전보다 1.6%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대전과 경북은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어 추가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충청북도는 남은 병상이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난 22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학생 1,09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유초 중고 학생 1,090명과 교직원 9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감염이 36%, 4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불분명이 33.3%, 교내 감염은 223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전염병 학자인 살림 압둘 카림 교수가 주말까지 남아공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교수는 현지 방송사에 출연해서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이고 확진자 급증이 집중 발병 지역인 수도권 하우탱주의 병원에 부담을 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팀에서 1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팀 선수와 직원 13명이 집단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즉각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We have indeed received a notification on new travel measures that Portugal is planning to introduce as of the 1st of December.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6명이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감염자는 모두 남아공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엔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not all of them have any recent travel history to or known links with others who have travelled to the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where the variant was originally detected. This suggests that there might already be some community transmission.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음 달 열릴 루첼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취소됐습니다. È chiaro che questa nuova variante è un'ulteriore sfida che arriva a tutti i paesi del mondo, ai paesi europei. È evidente che dobbiamo. 불과 며칠 사이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세계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관련국에 대한 여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우려스럽지만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백악관 연설에서 머지않아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새 변이를 이겨낼 거라면서 미국민을 향해 백신을 접종하고 추가 접종도 맞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봉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소식에 2% 이상 떨어지며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68% 올랐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32%, 나스닥 지수는 1.8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지수는 오전 한때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기도 했지만 봉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 직후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Are lockdowns off the table? Yes, for now. Dr. Yes. Why is that? Well, because we're able to, if people are vaccinated and wear their masks, there's no need for lockdown. 테슬라가 5.1%, 엔비디아가 6% 오르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 주가는 지난 26일 20% 이상 폭등한 데 이어 이날도 11.8% 급등했습니다. 추가 봉쇄 가능성에 폭락했던 여행 관련주도 소폭 반등하거나 낙폭을 줄였습니다. 10% 이상 급락했던 국제유가도 오미크론발 충격에서 벗어나 3% 내외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원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며 물가 안정 목표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 일정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 세교 2와 평택 고덕, 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호가 오늘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라 물량 대부분이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일반 공급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는 22일에 발표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양극화 수준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매매 9.3, 전세는 7.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나란히 줄면서 10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 가까이 줄어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0.8로 전월보다 1.9%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10월에 이틀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 것과 9월 생산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수치인 만큼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비율을 의미하는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0.5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12월 겨울의 첫날인 내일은 영하권 기온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아침부터 비도 오고 많이 쌀쌀한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6.8도였는데 낮 최고 기온은 7도입니다. 아침 기온과 차이가 없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보다 낮이 더 추운 날씨입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9도, 철원과 파주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와 경기 북부, 강원, 또 경북 울진 등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특히 내일은 12월의 첫날인데요. 영하권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중부 내륙 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네, 지금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지금까지 10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륙에도 서울에 24mm의 비가 내리는 등 늦가을 비로는 많은 비가 기록됐습니다. 내륙의 비는 밤부터 대부분 그치겠지만 산간과 서해안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남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모레는 영하 4도로 추위가 정점을 찍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잠깐 오르는데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2월 시작부터 강풍과 추위 그리고 눈으로 인한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공항에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돼서 일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5분 제주에서 원주로 갈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비로 취소되는 등 오전 10시까지 1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일찍 방향 2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를 운영하는 서서울 도시고속도로는 배수펌프 고장으로 지하도가 침수돼 통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도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상 복구 시점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산 방향 지하차도는 도로가 침수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살 아이가 과외 선생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더 때리겠다는 협박에 아이는 수개월 동안 학대당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힌 공부방 안. 과외 수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나자 우악스럽게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급기야는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다음 수업에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목이 뒤로 꺾이도록 주먹에 맞는 아이. 겁에 질린 채 팔로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이제 심리 조정을 해가지고 요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B양은 그림으로 폭행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B양의 스케치북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더 때릴 거다. 반복되는 A씨의 쇠뇌에 학대 사실을 숨겨오다 결국 말이 아닌 그림으로 호소했던 겁니다. 너무 다쳐서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집에다가 그려놓고 간 거예요. B양의 가족은 A씨의 학대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B양은 학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뇌진탕 증세와 불안 장애를 앓고 있고 지금도 어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고 악수하려고 내려오니까 그냥 이 벽으로 가서 숨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무섭다고 어른이. 자기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이가 멍한 것마저도 상습 학대 이후 겪게 된 증상이라며 A씨를 고소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부모는 아동복지를 전공한 국내 최고 명문대 재학생에게 아이를 믿고 맡겼지만 수개월 동안 아이가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쉴 새 없이 맞아 이제는 손만 들어도 움츠러드는 아이. 계속되는 폭행에 한동안 얼굴을 부여잡았다가 체념한 듯 다시 펜을 줍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후려치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를 번쩍 들어 마구 다그칩니다. 과외 선생의 이 같은 학대 행각은 평소와 달라진 B양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공부방에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해 믿고 맡겼는데 수개월 동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속은 것 같아요.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고. 부모는 곧바로 과외 선생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양은 경찰 조사에서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외가 시작된 3월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경찰에서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뚜박뚜박 얘기했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과에서 8개월 가운데 2개월간 저지른 학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3월부터 맞았다는 비양 증언은 배척되고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A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평생 겪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이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 돼 있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허벅지나 팔뚝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2개월 동안 상습학대한 교사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비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사진, 지방에 여러 캠퍼스를 둔 한 대학교 정문입니다. 두 곳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죠. 그리고 한 업체가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는 대학 측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는 겁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과 원주, 경기도 양주 등 지방 3곳에 캠퍼스를 둔 경동대학교. 2017년과 2019년 경기도 양주 캠퍼스와 강원도 원주 캠퍼스에 각각 정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복사한 듯 크기와 모양까지 똑같은 2개의 정문. 하지만 공사비는 4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7년 설치된 양주 캠퍼스 정문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5억 8,300만 원. 2년 뒤 설치된 원주 문막 캠퍼스 정문 공사는 9억 9,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업체가 같은 설계도면으로 같은 자재를 사용했는데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공사비 차이 원인은 업체의 자재 가격 부풀리기 때문. 그런데 대학 측은 이런 뻥튀기 계약을 그대로 인정했고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난 후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업체가 받은 공사비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 일부가 대학 또는 총장 일가 쪽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압수수색 한 번에 그친 게 아닌 걸로 알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정문 공사는 또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처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추가로 설치된 정문. 그리고 정문 앞 도로를 건너 자리 잡은 땅. 3,200제곱미터 규모인데 소유주는 다름 아닌 대학 총장 전성용 씨였습니다. 해명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가 좀 없다고. 그런 것들은 소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법적인 결론이 다 안 난 상태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대학교 정문 공사. 학생들 소중한 등록금이 허투루 쓰인 건 아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문 공사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동대학교 또 다른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수십 명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경동대 강원도 고성 캠퍼스 재학생과 졸업생 69명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인 이들은 대부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입건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국을 정지했고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과 동일선상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전원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비리 세력을 돕고 아들을 통해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부정한 돈의 흐름에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주임검사가 쏘아올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진실이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 국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유독 특검법 하나만 안건에서 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큰 소리를 치고도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으로 하고 있다면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하는 모습은 전혀 딴판이라면서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왜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평생 검사만 하던 윤 후보를 국민이 이렇게 지지하는지 내부 반성을 통해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 황운하 의원이 SNS에 윤 후보 지지층이 대부분 저학력의 빈곤, 고령층이라고 규정하며 비하 논란이 확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준석 패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SNS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오전에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밤사이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린 데 이어 오늘 오전 언론사 포럼 참석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이나 당 대표직 사퇴 등 중대 결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되 순환 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순환 배치 부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할 경우 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해선 괌과 호주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 부대 배치 등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 배치는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내년 발표 예정인 국가안보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고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 태평양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 지역 병력 수요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할 것이지만 당장 주된 병력 배치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중국과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국면과 맞물려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병력 배치 검토를 포함해 내년 초 예정된 핵무기 재평가, 핵억지와 국제동맹, 군 현대화를 포함한 국방 전략 검토 등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건물의 난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시공법이 늘고 있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화재 확산을 막으면서 단열 효과도 높이는 새로운 외벽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급속도로 불이 번진 원인으로는 외장재가 지목됐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외장재로 썼지만 불길은 외장재 내부 공간을 타고 옥상까지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공법으로는 건물 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은 불길의 확산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화재 확산을 막으면서도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모듈화된 외장재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시공법과 새로 개발한 시공법을 각각 적용한 건물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공법은 5분이면 불길이 끝까지 치솟았지만 새로 개발한 공법에서는 21분 이상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을 4배 이상 늘린 셈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공법을 적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써도 불이 번지는 걸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O자 모양의 확산 방지 구조와 단열 성능을 높인 특수 시트입니다. 모듈 연결 부위에 특수 구조를 설치해 불길을 막아주는 겁니다. 또 특수 시트는 화재 상황에서 부풀어 올라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외장재로만 해서는 10% 남짓 정도 비용 상승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건축물 시공비에 비하면 1% 이하로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외장재 소재별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규모의 화재 시험 방법을 도입하는 등 다음 달부터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공법이 상용화되면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요즘 욕실에서 많이 쓰는 샤워기 필터에서 일부 제품의 잔류 염소 제거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욕실용 필터 샤워기 20개를 시험평가한 결과 전체의 35%인 7개 제품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3개 제품은 잔류 염소를 100% 제거했지만 7개 제품은 57%에서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살균 소독제에 쓰이는 염소는 수돗물 1리터당 0.1에서 4mg 정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수도관을 부식시키거나 발암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경우 잔류 염소를 반드시 80% 이상 제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필터 샤워기의 경우 별도의 기준도 없고 KC 인증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감천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건물 1층 점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다가오는 다른 차를 마을버스가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 수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2024년이면 7천억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점을 들어 올해 전체 수출액이 6,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출이 지난 5년간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24년에는 7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1500년 전 가야 무덤에서 순장견 3마리의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63호분에서 무덤 주인공의 공간 앞에 별도로 만들어진 석곽에서 순장견 3마리가 포개진 채 묻힌 흔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개뼈의 위치가 무덤 입구이고 바깥을 향하고 있어 순장견들은 무덤을 지키는 신상인 이른바 진묘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전과 비교했을 때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고요. 차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셔야겠고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한반도를 뒤덮었던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쪽 지방은 빗줄기가 약해졌고요. 동쪽 지방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5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찬 공기가 유입되는 오후부터는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에 최고 7cm, 그 밖에 내륙 곳곳에는 1에서 3cm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이 11도, 대구는 12도로 바람이 불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는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강원과 경북 울진에는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한파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이 바닷길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